루체른 아파트, 경비실의 비밀. 죽음을 부르는 아파트. 부산 해운대 언덕 위에 우뚝 솟은 45층 초고층 주상복합. 밤이면 마치 거대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며 부산 최고 부촌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 화려한 유리창 뒤에 숨겨진 어둠을. 나는 이곳의 경비팀장 김웅수다. 53세. 15년 동안 이 아파트를 지켜온 산증인. 주민들은 나를 믿음직한 흥수 아저씨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들이 내 앞에서 연기하는 가면극을 모를 리가 없다. 경비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 검은 가죽 다이어리가 하나 숨겨져 있다. 루체른 아파트 비밀일지. 그곳에는 주민들의 모든 추악한 진실이 기록되어 있다. 불륜, 사기, 폭력, 협박, 그리고 살인. 특히 한 여자의 이름이 붉은 펜으로 거듭 새겨져 있다. 김미선 46세, 1502호. 남편을 죽이고 세 남자를 조종하다 결국 판무 파탈의 거미줄, 욕망의 여왕 김미선. 루체른 아파트 1502호의 주인. 5년 전 남편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죽은 후 홀로 살고 있다. 하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많은 남자들이 그녀 주위를 맴돌았다. 그녀는 마치 거미처럼 정교한 덫을 쳐놓고 남자들을 하나씩 자신의 소나기에 넣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첫 번째 먹이 1203호 박정훈 상무. 2024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엘리베이터 CCTV에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박정훈 52세 대기업 임원.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둘을 둔 가정적인 남자로 소문났던 그가 김미선과 격정적인 키스를 하고 있었다. 당신 아내가 출장 간 사이에 위험하지 않나요? 김미선의 목소리는 달콤하면서도 계산적이었다. 괜찮아. 오늘 밤은 우리만의 시간이야. 박상무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채였다. 나는 다이어리에 적었다. 박정은 기혼자, 김미선과 정기적 밀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토요일 밤 10시. 김미선 집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음. 두 번째 먹이 1902호 최민재 사장. 3월 15일 새벽 2시. 지하 주차장 B3층, 인적이 끊긴 구석진 곳. 최민재 48세. 한때 연매출 100억을 올렸던 사업가. 하지만 연이은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남자. 그가 김미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에는 두툼한 현금 봉투. 미선아, 제발 일주일만 더. 계약금만 들어오면. 오빠, 약속은 약속이에요. 이미 3번이나 연장해줬잖아요. 김미선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가 최 사장의 턱을 들어 올리며 속삭였다. 다음엔 이자가 20%예요. 그것도 싫으면. 그녀의 입꼬리가 섬뜩하게 올라갔다. 다이어리 기록. 최민재, 김미선에게 7억 빚. 매월 이자 1,000만 원 지불. 담보, 최 사장 소유 건물 및 아들 대학 등록금. 세 번째 먹이 702호 윤성호 부장. 3월 28일 목요일 밤 11시. 윤성호 44세, 김미선의 직장 상사. 미혼이지만 여러 여자와 복잡한 관계로 소문난 바람둥이. 술에 취해 김미선의 집 초인종을 연신 눌렀다. 미선 씨, 나 윤 부장이야. 오늘 회식에서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어? 문이 열리자 그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부장님, 취했네요. 물이라도 드릴까요? 물 말고 다른 걸로. 그의 눈빛이 음탕하게 번뜩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김미선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다음 날 아침 윤 부장은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채 출근했다. 다이어리 기록. 윤성호, 김미선에게 성추행 시도. 김미선이 호신용 스프레이로 제압. 이후 윤 부장, 김미선 앞에서 완전 굴복. 새벽의 비명. 운명의 밤. 4월 5일 새벽 5시 40분. 밤새 내린 폭우가 그치고 루체른 아파트는 고요했다. 나는 경비실에서 CCTV 모니터를 확인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였다. 15층에서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든 순간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검은 실루엣 하나가 15층 발코니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단지 중앙에 서 있던 30년 된 느티나무. 굵은 가지들이 떨어지는 몸을 3번이나 받아냈다. 쿵, 쿵, 쿵. 마지막에는 조경용 연못가 진흙 화단이 그녀를 받아냈다. 김미선이었다. 기적의 생존. 119 신고, 119 신고요. 나는 무전기를 잡고 소리쳤다. 다른 경비원들과 일부 주민들이 뛰어나왔다. 김미선은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왼팔이 기괴하게 꺾였고 갈비뼈에서 피가 스며 나왔다. 하지만 가슴은 희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맥박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15층에서 떨어져서 살아있다니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추락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다이어리에 적었다. 김미선 15층에서 추락, 기적적 생존. 추락 직전 누군가와 신랑이 흔적 의심. 3명의 용의자 박정훈, 최민재, 윤성호. 독이 된 소문. 아파트를 뒤흔든 충격. 김미선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이 루첼은 아파트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 주민 카카오톡 단체방. 김미선이 자살 시도했다는 거 진짜야? 들었어? 그 여자 보험금만 50억이래. 근데 남편도 의문사였잖아. 뭔가 이상해. 엘리베이터 안 속삭임. 1502호 그 여자 원래 좀 이상했어. 남편 죽고 나서 완전 돌변했다니까. 지하 주차장 수군거림. 박상무 차 어젯밤에도 안 들어왔어. 최 사장은 또 술 처먹고 난리더라. 회장의 긴급회의. 입주자 대표 정태준의 비상회의.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정태준 회장이 단상에 올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추측과 소문으로 서로를 의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회장님, CCTV 영상 3분이 공백인데 이게 우연입니까? 관리소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태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다이어리. 정태준 회장, CCTV 공백 시간 언급에 극도로 당황.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 회장도 용의선상에 올려야 함. 경비실로 몰린 시선. 회의가 끝나자 주민들이 떼지어 경비실로 몰려왔다. 흥수 씨, 그날 밤 정말 아무것도 못 보셨어요? 15년 동안 이 일하시면서 처음 보는 일 아니잖아요. 나는 순간 목이 메었다. 책상 서랍 속 다이어리가 화끈거렸다. 그 안에는 이 아파트의 모든 더러운 비밀이 담겨 있었다. 그냥 비명소리만 들었습니다. CCTV는 끊어져서 내 대답에 주민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이 아파트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걸. 과거의 그림자, 죽은 남편의 진실, 김도현, 김미선의 남편, 나와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동료였다. 흥수야, 우리 미선이가 많이 어려. 26이야. 하지만 정말 사랑해. 그때 도현이의 눈빛은 순수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는 빠르게 변했다. 흥수야, 내가 뭘 해도 부족하대. 돈도, 시간도, 애정도. 나이 차이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김미선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더 비싼 옷, 더 고급 차, 더 큰 집. 그러다 5년 전 도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나는 의심했다. 사고 당일 도현이는 내게 이상한 전화를 했었다. 흥수야, 미선이가 이상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날 그는 죽었다. 보험금의 진실. 도현이의 보험금은 총 30억이었다. 생명보험 15억, 상해보험 10억, 연금보험 5억. 김미선은 장례를 치르자마자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리고 곧바로 루체른 아파트 1502호를 현금으로 구입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 사고 발생 6개월 전 김미선이 도현이 명의로 보험을 추가 가입했다는 것이다. 왜 갑자기 보험을? 당신이 위험한 일 하잖아요. 만약을 대비해야죠. 나는 다이어리에 빨간 펜으로 적었다. 김미선 남편 살해 의혹, 보험금 사기 가능성, 계획적 범행, 세 남자의 몰락, 박정훈의 파멸. 김미선이 입원한 후 박정훈의 삶은 급속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아내 최연희가 주민 게시판에 올린 글. 제 남편을 근거 없이 의심하지 마세요. 저희 가정이 파탄납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학교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이미 새어나갔다. 박정훈과 김미선의 미래 사진이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유포됐다. 회사에서도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부도덕한 사생활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박정훈은 사표를 던지고 해외로 도피했다.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은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최민재의 절망. 최민재는 더욱 비참했다.
김미선이 쓰러진 후 그는 빚을 갚을 마지막 희망마저 잃었다. 그는 술에 취해 아파트 로비에서 고래고래 소리쳤다. 그 독거미 같은 년, 내 인생을 망쳤어. 7억을 어떻게 갚으라고. 내 아들 대학은 어쩌고. 결국 그는 개인 회생 신청을 했다. 하지만 김미선 측 변호사는 무자비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담보물을 압류하겠다. 최민재의 사무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 그는 아들에게 아빠가 미안하다는 편지만 남기고 종적을 감췄다. 윤성호의 좌천. 윤성호는 회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 업무 부적격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김미선 관련 스캔들 때문이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다 그년 때문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김미선에게 했던 추잡한 행동들을, 그것이 모두 CCTV와 내 다이어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병원의 고해성사. 침묵하는 피해자. 김미선은 중환자실에서 회복해 가면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누가 밀었는지 기억나세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목소리라도?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나는 확신을 읽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범인이 누구인지. 세 남자의 방문, 박정훈의 방문. 꽃다발을 든 그가 병실에 들어갔다. 미선아,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리 둘 다 끝장이야.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렸다. 최민재의 방문, 현금 봉투를 건네며 울먹였다. 이것만 받고 조용히 넘어가죠. 내가 떠날게. 하지만 김미선은 돈을 받지도 않았다. 윤성호의 방문, 정장을 빼입고 와서 억지 웃음을 지었다. 회사에서 내가 지켜줄 수 있어. 그날 일은 잊자고. 하지만 김미선의 반응은 모두 동일했다. 차가운 침묵. 나는 복도 끝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다이어리에 적었다. 세 용의자 모두 김미선 입막음 시도. 하지만 진범은 이들 중 하나가 아닐 수도. 김미선이 침묵하는 진짜 이유는 블랙박스의 폭탄. 5년 전의 진실. 경찰이 김도현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재분석했다. 복원된 음성 파일은 충격적이었다. 미선아,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혼? 당신이 번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보험금이나 노리는 거지? 내가 죽기라도 바라는 거야? 그래, 차라리 죽어버려. 그게 나한테도 좋을 거야. 그 직후 급브레이크 소리와 충돌음이 들렸다. 계획적 살인. 경찰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 사고 당일 김미선이 도현의 차에 손을 댔다는 정비소 CCTV. 그녀는 브레이크 계통을 건드렸다. 또한 그녀의 휴대폰 검색 기록, 브레이크 고장 유발 방법, 교통사고 보험금 수령 절차, 완전 범죄 사례. 검사는 기소장에 명확히 적었다. 피고인 김미선은 계획적으로 남편을 살해했다. 아파트의 침묵. 이 사실이 알려지자 루체른 아파트는 완전히 뒤집혔다.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우리가 살인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니? 그럼 이번 추락 사건도 하지만 더 큰 미스터리가 남았다. 그녀를 발코니에서 밀어떨어뜨린 사람은 누구인가? 경비원의 마지막 고백. 숨겨진 네 번째 남자.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 적혀 있었다. 정태준 회장, 입주자 대표이자 이 아파트 최대 주주. 그리고 김미선과 은밀한 관계에 있던 네 번째 남자. 5년 전 김도현이 죽은 후 정태준이 김미선에게 1,502호 구입 자금을 지원했다. 명목상은 대출이었지만 실제로는 후원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다른 세 남자보다 더 깊고 오래되었다. 그날 밤의 진실. 4월 5일 새벽 5시. 정태준이 김미선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김미선이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압박했다. 이제 그만해. 박상무, 최 사장, 윤 부장 모두 끝내. 왜요? 당신이 시키셨잖아요. 그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라고. 그렇다. 정태준이 김미선을 조종해서 다른 남자들을 협박하게 했던 것이다. 자신의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하지만 김미선은 거부했다. 이제 저도 지쳤어요. 당신과도 끝낼 거예요. 격투 끝에 정태준이 김미선을 발코니로 밀어냈다. 하지만 그녀가 살아남자 더욱 당황했다. CCTV 조작의 진실. 정태준은 입주자 대표 권한을 이용해 CCTV 시스템에 접근했다. 그리고 핵심 3분을 삭제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경비실에 별도의 백업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보고 있었다는 것을.
다이어리의 심판, 법정의 최후, 김미선 남편 살해, 사기, 협박 등으로 무기징역, 정태준 살인 미수, 증거인멸로 징역 15년, 박정훈 해외 도피 후 국제수배, 최민재 자살 후 발견, 윤성호 성추행으로 실형 2년. 나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서 모든 것을 증언했다. 15년간 기록한 다이어리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피고인들의 모든 범죄가 이 다이어리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다이어리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서입니다. 새로운 시작. 루첼은 아파트는 이제 조용해졌다. 1502호는 공실로 남아있고 다른 관련자들의 집도 모두 비어있다. 나는 여전히 경비실에 앉아있다. 새로운 다이어리를 펼치며 오늘도 기록한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더 이상 비밀을 묻어두지 않는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진실을 기록하는 것은 저널리스트의 특권이 아니다. 때로는 한 경비원의 다이어리가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역사책이 될 수 있다. 김웅수의 다이어리 중 더 엔드.